안녕하세요. 설하고 3학년 화학선택반 여러분. 3월에 여러분과 화학2를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만나는 것을 시기해서 그런지 만남을 갈라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늦게라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과 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화학2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화학이란 어떤 것을 공부하는 학문인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학이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일까요? 한번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1학년 때, 아니, 1학년 때가 아니라 화학원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었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모두 대답했을 거라 믿고, 자, 화학은 물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것을 화학원 때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화학은 물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물질의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학원에서는 여러분들 물질의 구조를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화학원 단원 우리가 살펴보면 원자, 원자의 구조, 분자, 분자의 구조, 그 다음 분자의 생김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웠죠.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게 결국 뭐예요? 구조죠. 그래서 원자 내부의 구조도 배웠고 그 원자들이 결합하여 있는 구조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학원에서 물질의 구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투에서는 바로 뭘 하느냐? 드디어 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학투 책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선생님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이따 다 설명할 거지만 일단은 먼저 교과서를 펴봅시다. 자, 교과서 목차를 보면 첫 번째 대단원이 물질의 상태와 용액, 그 다음 두 번째가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그리고 세 번째가 반응 속도와 촉매, 그 다음 네 번째가 전기화학의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제목만 봐도 화학 변화에 의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각 단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물질의 상태와 용액인데, 이 물질의 상태와 용액에서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물질의 그러한 상태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용액이라는 것을 배워요. 자, 용액은 상태는 아니지만 용액이 화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액을 따로 떼서 배웁니다. 다음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 반응 엔탈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고 처음 듣는 말이야.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열입니다. 반응 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반드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이유, 그 다음에 얼마나 방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배우고요. 다음 평형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 평형이라는 단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평형이라는 단원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게 화학공학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화학평형은 어떤 물질을 우리가 수득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특히 그 화학 반응이 가역 반응일 경우 그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의 수득률을, 즉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게 이 화학 평형입니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하고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반응 속도와 촉매. 자, 반응 속도하고 촉매인데, 이 반응 속도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빨리 일어나는 반응도 있지만 너무너무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촉매를 따로 뺐는데,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촉매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매를 따로 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단어는 전기화학과 그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화학은 사실 내용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진 않고, 일상에서 쓰이는 건전지, 그 다음에
전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그 다음에 뭐 최신 뭐 연료 전지 요 정도 소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화학은 나중에 화학과 관련된 대학에 가면 전공 선택이나 전공 이런 걸로 또 다시 배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화학조에서는 전기화학의 맛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 교과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다음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업 계획이 확실하게 지금 어,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올려서 수업은 하겠지만, 평가 계획이라든가 수행평가 계획은 사실 지금 지침이 확실히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계속 만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는 수업에만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EBS 강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도중에 버벅거리기도 하고 정말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힘내고 서로 파이팅하면서 반갑게 얼굴 마주 보면서 수업할 날을 기대하고 같이 기대해 보죠. 선생님이 혹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재밌게 웃고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모두 잘 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쪽에 있는 생각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과서 10페이지 다 펴세요. 분명히 교과서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생각 열기를 보면 일단 열기구는 기체의 어떤 성질 때문에 뜨는 것일까라는 지금 그 그림이 있어요. 일단 열기구, 열기구 직접 타본 사람. 자, 선생님은 열기구를 꼭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이 열기구 타본 사람들 혹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본 적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거 원래 지금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 저기가 그렇게 빵빵한가? 아니죠. 자, 처음에는 제가 지금 대단히 그 낙하산 만드는 천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저기는 저 기구 자체를 이렇게 그 풍선이. 자, 낙하산 만드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게 원래 저렇게 빵빵한 게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밑에는 구멍 뚫려 있다고. 지금 가만히 구멍 보면 뚫려 있죠. 그죠? 자, 구멍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빵빵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빵빵하게 유지가 됐다고 해서 공기는 그리고 저거는 왜 뜨는가? 우리가 풍선 빵빵하게 불었다고 해서 뜹니까? 안 뜨죠? 풍선 빵빵하게 안 불었는데도 풍선 빵빵하게 불어도 안 뜨는데 지금 저 기구는 밑에가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저 기구는 왜 뜨냐고. 자, 지금 왜 갑자기 또 열기구 갖고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기체의 성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거 끌고 들어온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열기구 사진부터 좀 관찰해 보자고요. 자, 이게 사진을 쭉 한번 관찰을 해봐. 자, 시간을 좀 줄게요. 시간 관찰을 했다고 그냥 멍하게 멍 때리고 보지 말고 한번 그 각각의 위치, 기구의 구조, 그다음 각각의 어떤 구조에 따른 역할,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 게 관찰이야. 관찰이라는 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갖고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어떤 목적을 갖고 봐야 돼 이거? 저게 왜 뜰까? 그쵸? 그런 거 갖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란 얘기야. 자,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특이한 게 발견돼요. 자, 이제 관찰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 했겠지? 자, 되게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되는데 뭐가 특이합니까 여기서? 그렇죠. 불 떼고 있어 지금. 기구에다 안에다가 지금 불 떼고 있다고요. 자, 기구 타본 사람은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저게 원래는 저렇게 원래부터 저렇게 빵빵한 게 아니라 원래는 축 처져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 불을 계속 댄다고. 저 기구 안에다가 불을 계속 대요. 그러면 계속 떼다 보면 어느샌가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다가 나중에 저렇게 빵빵하게 돼요. 그러면 저렇게 빵빵하게 된 순간에 뜬단 말이야.
그러면 열기구에 불 떼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이제 지금쯤 슬슬 답 나오겠죠? 자, 열기구에 불 떼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자, 그럼 공기를 데워. 공기를 데우면 뭐 달라지나? 자, 여러분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수업 들었을 거야. 뜨거운 공기는 가볍다. 들어본 적 있죠? 뜨거운 공기는 가볍다. 근데 이 뜨거운 공기가 가볍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이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볍다라는 거는 뭐가 변화하는 거야? 질량이 변하는 거야. 질량. 무게가 변한다고. 그러면 불만 떼서 무게가 변할 수 있나? 고민해 보세요. 불만 떼서 무게가 변할 수 있는가? 화학 반응 없다 가정하고. 아니, 화학 반응이 있어도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안 되지. 그죠? 질량이 변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볍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가벼운 것이 물에 뜬다. 가벼운 것이 뜬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 저 기구 가벼울까요? 안 가볍다고. 저 기구 혼자 못 들어. 저거 천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단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게 어쨌든 뜬다라는 건 표현이 맞는 표현이야, 잘못된 표현이야? 그렇지,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쟤는 왜 뜨냐고. 가볍기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이냐면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돼. 밀도. 자,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고. 밀도. 이 밀도는 뭐야 그러면? 자, 우리가 밀도라는 건 뭐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칠판 있었으면 선생님이 쓰면서 하고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기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이제 쓰면서 해줄게요.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 그래요. 자, 그럼 밀도는 우리가 언제 나왔었냐면 우리가 물 얘기할 때 밀도 나왔다고. 자, 똑같은 페트병, 똑같은 2리터짜리 페트병 안에 콩기름하고 물 집어넣었어. 자, 똑같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막에 닫은 다음에 질량을 재요. 무게를 잰다고. 뭐가 무거울까? 물이 무거워요. 자, 그러면 콩기름하고 물 중에 밀도가 큰 건 뭐야? 물이겠죠. 자, 그러면 콩기름하고 물하고 섞어봐. 어떤 현상 벌어지나? 섞여요, 안 섞여요? 그치, 안 섞이지. 자, 안 섞이는데 안 섞이는데 분명히 층이 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층 중에서 어디가 콩기름이 위야, 물이 위야? 그렇죠. 콩기름이 위에요. 콩기름 아래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없어요. 만약에 콩기름을 아래로 가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마법사입니다. 절대로 자연법칙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콩기름은 항상 물 위에 물층 위에 올라가 있을까? 콩기름이 가벼워서? 그렇죠.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콩기름의 양을 얘기해 줘야지. 콩기름이 무조건 가벼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들어와야 될 개념이 바로 뭐냐? 밀도입니다. 즉, 같은 부피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밀도가 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열기구로 돌아가서, 자, 열기구의 기체가 이제 열기구에서 불을 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보다 주변의 공기의 밀도가 더 커져 버려. 즉 무슨 얘기냐면 열기구 안에 공기의 밀도가 작아진다고요. 그럼 열기구 안에 공기의 밀도는 도대체 왜 작아지는데?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은 도망가지 못했으니까 변화가 없겠죠. 근데 뭐가 커졌어? 부피가 커졌다고. 그럼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아까 밀도는 뭐라고 했어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죠. 즉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죠. 자,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렇지, 위로 상승하는 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열기구는 기체의 어떤 성질 때문에 뜨는 것일까?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답 좀 한번, 자, 이거 답을 보면은 이게 영상 꺼야 돼. 자, 답은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확인을 시켜 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열기구는 기체의 어떤 성질 때문에 뜬다고?
주변 공기보다 기구 내부의 공기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뜨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팩터들이 있다고, 인자가 있단 말이죠. 그 인자가 바로 뭐냐면 압력, 부피, 온도, 몰, 이 네 가지 팩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팩터가 모두 기술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체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열기구에서 보게 되면 이 열기구 속의 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저 열기구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온도, 즉 기체의 온도가 몇 도냐,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저 기구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이 얼마냐, 요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기구의 그 위에 부분, 풍선 부분의 부피가 얼마냐, 요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냐. 즉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양은 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몰수. 자, 그래서 기체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팩터는 총 4가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력, 부피, 온도, 몰, 이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4가지 팩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팩터들끼리 서로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지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얘들이 나름대로 법칙을 갖고 있어요. 자, 그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자, 기체에 관련된 법칙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보일의 법칙과 샤르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양과 관련된 법칙이 바로 뭐냐면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다 합쳐놓은 게 바로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이 기체의 법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체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어요.